오늘 그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자, 여러분들 그 프린트로 받으신 것 중에 앞에 그 분석 자료라고 나와 있는 국어 분석 자료라고 나와 있는 이 프린트가 한 장 있을 거예요. 요거 하나 보시고, 분석 자료로 되어 있는 거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시험지가 있을 거예요. 시험지에 맨 첫 페이지에 보면 제가 그 손글씨로 써놓은 거, 흥분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거 찾았어요? 요걸 같이 펴놓고 이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 자료라고 되어 있는 오답률 표 나와 있는 거, 이거랑 요거랑 그 다음에 시험지, 앞에 제가 손글씨 써놓은 시험지, 요거를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아무튼 여러분 겨울방학부터 이제 쭉 공부했던 것에 대한 이제 가장 중요한 평가죠. 전반기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6월 평가원은 저도 학원에 나와서 아침에 여러분들 8시 40분 시작할 때 저도 강대에 나가서 똑같이 한번 풀어봅니다. 여러분들 학생들 같이 이렇게 쭉 한번 풀어보는데 풀어보고 끝나고 나면 1교시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국어 선생님들하고. 그래서 뭐 제일 특징적인 게 뭔 거 같냐, 어떤 게 좀 시험이 변화하는 것 같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는데, 이번은 딱 풀고 나서 선생님들끼리 이야기했을 때 그 공통된 딱 의견이 뭐였냐면 쉽다. 쉬운 거 아니냐. 작년 수능에 비해서 좀 쉬워진 거 아니냐.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풀고 났을 때? 뭔가 맘먹고 어렵게 낸 지문이나 문제는 없지 않았어요? 그 경제 23번 문제, 오답률 2였던 요게 조금 복잡하긴 했지만, 와 진짜 이거는 뭐 손도 못 대겠다. 그러니까 작년 수능 같으면 첫 지문에 콰인 딱 지문 읽었을 때 아이씨 콰인 이 새끼 막 이런 그 느낌은 좀 없는, 전체적으로 지문이 아주 뭐 훅훅 그냥 거저주는 지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또 난해한 그런 지문도 아닌, 그래서 약간은 좀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그 시험 당일에 이제 여러분들 문자 보냈듯이 일컷을 이제 보통 산정을 할 때 이제 우리 강대 학생들 평균이 보통 전체 표본에서는 1등급 컷이 나와요.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교시 끝나고 학생들 샘플을 OMR을 돌려봤더니 평균이 한 89.3 정도가 딱 나오더라고. 평균이. 그래서 이상하다. 1컷이 그러면 90점이 안 된다는 건데. 라고 해서 이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몇 번 다시 확인을 해봐도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전체 표본을 나오는 걸 보니까 대체로 좀 1컷을 한 88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평균은 89점이 맞을 것 같은데 4%에서 끊기는 거는. 근데 1등급 컷은 홀수로 자르질 않습니다. 짝수로 해요. 그래서 90점까지는 안 올라가고 1컷이 한 88점 정도 되지 않겠냐, 성적표에 나오는 걸 이렇게 예상을 하면, 근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국어가 1컷이 90점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느끼시기에 아마 채점하고 났을 때 대부분은 기분이 몹시 안 좋았을 것이고, 안 좋았을 것이고, 그리고 1컷이 90점 밑으로 떨어지면 여러분들 대부분은 시간이 부족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1등급 받는 학생들이 3점짜리 한 2문제 끼면 5문항 정도 틀렸다는 거잖아. 그러면 마지막에 한 3문제나 4문제짜리 세트를 아예 손을 못 대고 그냥 찍었다 하더라도 4개 다 찍어도 다 틀리지는 않죠. 그죠? 하나는 맞추잖아. 그럼 그렇게 따져보면 하나 정도 아예 못 읽고 읽은 거에서만 한 2-3개로 막으면 충분히 1등급을 받았던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은 상당히 시간이 촉박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부족을 이제 많이 호소하셨을 텐데, 그거는 여러분들 어떤 실력이라든가 어떤 페이스 조절의 문제도 있겠지만 시험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웠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국어가 그렇게 어려웠다 해도 수능도 1컷이 92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한 두 문제 정도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감하실 때는 아마 상당한 스트레스와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이한 점은 그거야. 오답률 순위를 쭉 뽑아보게 되면, 한 10위까지를 뽑아보게 되면 여전히 독서가 한 절반 됩니다. 그래서 독서가 5문항으로 여전히 변별력은 독서에서 형성되고 있다라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는데, 문법 문제가 들어가고 문학이 한 문제 들어가고 44번 조금 이따 우리가 같이 볼 텐데, 특이한 점이 화법하고 작문,
그러니까 화법에서 5번 문항, 작문에서 10번 문항이 오답률 상위 10위 안에 들어간다. 순서로 하면은 6위와 7위 정도 됩니다. 5번, 10번이 각각 순서대로. 그래서 14학년도에 화법이 생기고 난 이후로 화법이 오답률 10위 안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작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 이제 실전 모의고사처럼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화작을 잘 넘어가야 된다. 10번까지 해서 그 시간 관리와 마음이 너무 조급해지면 안 되고 10번까지가 매끄럽게 넘어가야 그날 어떤 시험 페이스 조절이 잘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 화작에서 뭔가 딱 막히는 느낌? 그리고 여러분 대체로 막 화작을 뭐 15분 컷 막 이렇게 정해놓고 막 차차작 풀었던 친구들도 일단 한 5분부터 막 막히고 시작해서 상당히 화작 부분에서부터 1차 멘붕? 제가 저번 시간에 농담으로 우리가 풀다 보면 막히는 문제 하나 나올 때마다 오! 이렇게 하면서 멘붕이 시작된다고 그랬는데 딱 이번 세트가 뭔가 그런 거를 보여주려고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작부터 만만치 않았던 그거는 또 여러분들 개인 편차가 아니고 시험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해보게 하냐면 뭔가 절대평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하는 그러니까 뭔가 딱 맘먹고 어렵게 낸 건 없는 것 같아. 얘들이 진짜 아마 평가원 좀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학생들이 왜 이렇게 많이 틀렸지? 라는 이 정도 좀 느낌이 아닐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작년 수능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막 특정 지문 이런 거를 아주 어렵게 좀 내려고 좀 맘먹고 낸 건 없었으나 전체 영역별로 그러니까 각 영역별로 뭔가 변별력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작이 갑자기 생각보다 좀 어려워진 것도 자기들 생각에는 독서나 문학을 좀 상대적으로 쉽게 냈으니까 화작도 좀 한두 문제는 어려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 이제 느끼시기에 평가원이 의도했던 것보다는 훨씬 좀 어렵게 다가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앞으로 2년 지나면 절대평가가 된다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죠?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절대평가가 된다는 건 아예 이제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이제 어떤 형태의 절대평가를 할 것이냐 사실 이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학습 부담을 줄이고 이 절대평가를 가자는 취지 자체는 다 공감을 하고 있지만 결국 문제는 그거지. 누가 서울대를 갈 것이냐 누구는 또 연대를 갈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절대평가를 완전 절대평가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좀 쉬운 어떤 모습의 그런 절대평가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렵게 내겠다는 어떤 그런 명확한 의도는 없어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전체 영역별로 뭔가 변별력은 주겠다라는 좀 의지는 확실히 보였던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나름 꽤 잘 낸 출제예요. 왜냐하면 예상 등급 컷이 쫙쫙 벌어집니다. 한 7, 8점씩 벌어지기 때문에 좀 실력이 있는 학생들과 없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편차를 좀 확실히 내줄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 아닌가. 그래서 올해 9월이나 수능도 아주 쉽게 출제를 할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아주 맘먹고 어렵게 낼 리는 없을 것 같고 딱 요 정도의 어떤 난이도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쉽게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 영역별로 아주 쉽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거저주지도 않는 좀 전반적인 변별력 형성하려는 그런 의도를 보여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시험지 한번 보세요. 이거 시험지 보시면 이제 총평을 해봤고요. 영역별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페이지 위에다가 이제 제가 써놨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흥분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흥분하면 안 됩니다. 진짜 6월 평가원이라는 그런 압박감, 여러분들 진짜 큰 시험이잖아. 전반기에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시험을 치르셨는데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거는 뭐가 아니에요? 수능이 아니에요. 그죠? 6월 평가원입니다. 6월 평가원이에요. 이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결과라는 거는 항상 희비가 엇갈리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 다 잘 보기를 바랍니다만 여러분들 중에 결과가 되게 흡족한 정말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되게 아쉬운 친구들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라고? 우리는 뭘 본 게 아니에요? 수능을 본 게 아니에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한테는 아직
160일이 넘게 남아있어요. 그죠? 이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일단 잘 본 친구들은 축하를 드리고, 잘 본 친구들은 겨울방학부터 5월까지 여러분들 한 반년 동안을 진짜 성실하게 열심히 잘 공부해온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해보면 진짜 그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 마음이 간사해서 잘 보면 또 잘 본 대로 고민이고 못 보면 또 못 본 대로 고민이죠. 그래서 사실 행복한 고민이지만 잘 본 친구는 또 오셔가지고 선생님, 이게 진짜 제 실력일까요? 막 9월 수능까지 과연 이렇게 잘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공부를 얼마나 꾸준히 열심히 하느냐. 근데 어쨌거나 일단 기뻐하는 건 맞아. 그지? 뭐 운이로라도 일단 시험을 잘 본 거는 즐거운 일이니까. 그래서 일단 충분히 결과에 대해서 일단 기뻐하시되, 중요한 거는 자만해지면 안 되죠. 그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강대 학생들 보면 그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 6월의 저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직전에 꽤 잘했던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6월 달에 잘 봤어. 그럼 사람이 알게 모르게 교만해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됐다. 그지? 어느 정도 페이스에 올랐구나. 그러면서 학습 양이 줄어들고 긴장감도 떨어지고, 그죠? 근데 6월 평가원 다음에 시험이 언제 와요? 그죠? 7월 교육청이 있지만 여러분들 대부분 기말고사 끝난 직후에 막 봅니다. 그래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또 교육청이다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럼 8월 달은 시험이 없고 9월 평가원이거든. 그러면 막 더운 날씨에 이제 막 시험 너무 잘 봐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 학생증 거의 막 손아귀에 딱 들어온 것 같고 막 그냥 이제 막 이런 느낌인데 이게 성적이라는 게 그렇거든. 올라가는 것도 한 번에 훅 올라가지 않고 서서히 올라가듯이 떨어지는 것도 서서히 떨어져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한 9월 평가원 정도에서 이제 뭔가 이게 큰일 났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복구가 힘들어져요. 100일도 안 남거든.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잘 본 친구들은 일단 축하드리고 충분히 기뻐하시되, 절대 예선전을 한번 한 것이지 수능을 치른 게 아니다. 수능을 치렀으면 진짜 수능 잘 보고 나면 바로 다음날 어디 여행 가도 되고, 뭐 게임방 가서 롤을 뭐 이틀 날 새고 아무 상관없는데, 이거는 진짜 6월 평가원 잘 봤다고 해서 가산점 단 1점 주지도 않아요, 수능에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그죠? 강대 학생들이 선생님 제가 차라리 현역 때 6월 평가원을 좀 못 봤으면 차라리 긴장감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잘 되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를 많이 하듯이 여러분들도 6월의 저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근데 결과가 아쉬웠던 친구들, 진짜 참 괴로울 거예요. 이게 3, 4월 교육청하고는 또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원, 그러니까 거의 수능에서 내가 지금 망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거기 때문에, 진짜 내가 반년을 뭐 한 거지? 바보 된 것 같은 느낌. 그죠?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막 이런 느낌.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한다고 되는 것인가라는 회의,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감정이나 이런 것들 에너지를 소모시킬 수 있는데, 그죠? 중요한 건 또 뭐예요? 그죠? 끝난 게 아니니까. 앞으로 160일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발판으로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그러니까 11월 16일에 우리가 6월 1일 시험을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이 점수는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러니까 11월 16일에 웃으면서 그래, 6월 1일에 그때 내가 그랬지 라고 기억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어쨌거나 아무리 아쉬웠더라도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 외적 요소들이 개입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전날 잠이 잘 안 왔다거나, 시험날 오전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속이 막 안 좋았다든지, 시험장에 갔더니 갑자기 앞에 아이가 막 다리를 막 벌벌벌 떨어서 신경이 쓰였다든지, 뭐 시험 고사장 어떤 컨디션, 뭐 갑자기 막 시끄러웠다든지, 온갖 아무튼 그런 요소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 다 핑계이자 변명에 불과한 거야. 왜냐면 수능날이라고 완벽한 컨디션으로 시험을 볼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그런 문제들이 생겼던 친구들은 나중에 진짜 수능에서 똑같은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경험을 한번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내용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들이 문제점이 노출이 됐다면 이제 이런 걸 차근차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고민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 160일이 남아있다. 이거 항상 잊지 마시고, 수능날 이날을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게 남은 기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래서 빨리 어떤 이 시험의 여운 이런 걸 떨쳐내시고 앞을 향해 달려야 됩니다. 제가 이제 살면서 진짜 만나봤던 사람들 중에 야 진짜 독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제가 대학생 때 우리 후배가 있었어요. 후배가 얘가 사법고시 공부했는데, 사법고시는 시험이 1차, 2차, 3차까지 가요. 근데 3차는 면접이고 1차가 객관식, 2차가 주관식이거든. 근데 사법고시는 1차가 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거를 1년 안에 보통 못 끝냅니다. 그래서 빨라야 이제 2년 공부해서 1차 붙는 게 이제 기본 코스예요. 그지? 그래서 붙으면 2월에 1차를 보면 6월 달에 2차를 보거든. 그래서 1차 붙은 애 바로 2차 붙기는 힘들어요. 1차를 붙으면 2차를 2번 보게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1년을 더 공부해서 그 다음에 6월에 2차 붙는 게 이제 가장 엘리트 코스. 그래서 이제 사실은 2차까지 가서 한번 떨어지면 사실 이제 쉽게 말하면 기본 코스가 3년. 그러니까 수능으로 말하면 다 삼수생들인 거죠. 그죠? 3년을 쏟아붓는 거니까. 그래서 10월 달쯤에 이제 발표가 나는데, 그러면 그 발표가 나면 그 서울대 앞에 고시촌, 지금은 좀 많이 쇠락했습니다. 사실 또 인원이 줄어들어서. 근데 막 난리가 나죠. 이제 붙은 친구들은 붙어서 너무 기뻐서 막 난리가 나는 거고, 이제 그 아쉬웠던 친구들은, 떨어진 친구들은 이제 내 인생 3년, 20대에 가장 진짜 꽃 같은 3년이 아무것도 없어진 거잖아. 물거품으로 사라진 거라서 진짜 막 그 난리가 나는데, 얘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던 애거든. 주위에서 되게 기대도 컸었는데, 그 목격한 바에 따르면 오전에 이제 발표가 나거든요. 점심 때쯤에. 얘가 컴퓨터에서 다 확인을 했겠지. 딱 엔터를 쳤는데 이름이 없어. 그래서 몇 번을 다시 확인을 해봤겠죠. 없다. 그래서 이제 망연자실 이렇게 의자에 널브러져 있었대, 몇 시간 동안. 얼마나 그 충격이 컸겠어요. 그죠? 그래서 3년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도루묵이 된 거니까 다시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따가 얘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오후가 됐는데 술 마시러 갔을 것 같아요. 거리를 막 방황하러 갔을 것 같아요. 얘가 목격한 바에 따르면 체육복을 갈아입더래요. 얘가 체육복을 딱 갈아입고 근처 학교로 갔대요. 초등학교. 그래서 뭐 한 줄 알아요? 운동장을 한 10바퀴 뛰더래요. 운동장 10바퀴.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다시 들어와서 샤워를 딱 하고 저녁밥을 먹고 다시 독서실로 가서 그날 밤부터 공부. 와, 그럼 대단하죠? 여러분들 목요일날 저녁에 뭐 했어요? 너희들 목요일날 저녁에 뭐 했니? 회포를 풀었어요? 그래. 제가 강대선 담임을 1년밖에 안 해봤었는데, 딱 그런 애들이 있거든. 이야기를 해보거나 딱 보면, 와, 진짜 얘는 잘 되겠다. 이런 기운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몇 가지 사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6월걸 평가원 딱 보고 난 날, 뭘 하느냐.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사실 그 결과가 잘 봤든 못 봤든지 간에, 아무튼 거기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동요도 막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일단 피곤하다, 막 이런 생각들.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같이 집에 어디 가서 쉬거나, 막 뭐 노래방 가거나, 남자애들 어디 골방에서 막 맥주 먹고 막 이러거든? 대부분 이게 맞아. 근데 한 60명 정도 한 반이잖아? 그럼 5명 보통 남아요. 보통 한 반에. 그런 날도 한 5명 정도 남아가지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 공부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 와, 그런 애들 보면 뭔가 딱 섬찟하지 않을까? 얘들이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진짜 되게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독하게 항상 마음을 먹으시고, 남들이 하는 만큼, 남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해서는 차이점을 낼 수가 없다. 알겠죠? 그래서 빨리 아무튼 이 기분을 떨쳐내시고, 어떤 그 감정적인 거라든가 떨쳐내시고, 객관적으로 이제 이 시험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남은 기간 어떻게 할 것인가. 딱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학습을 해 나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요. 자, 시험지 보세요. 자, 이거 시험지를 보시면,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을 거기다가 시험지에다가 필기 형태로 많이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별도로 좀 막 질문이나 아니면 막 받아 쓰지 않아도 되게 써놨으니까 이걸 가지고 와서 이제 잘 한번 참고를 이제 해보시는데, 자, 일단 화법과 장문이죠. 요거 아무튼 이번 세트에서는 이 화작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넘겨서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이쪽에 5번 문제를 보면 정답률이 거기 동그라미 3, 4, 5번에 옆에 정답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8, 58, 12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마 별개 낱장으로 전체 문항에 대한 정오답률 이걸 아마 한 장 별도로 나갔을 텐데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써놨고, 그래서 5번 문항,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0번 문항, 이 두 개가 여러분들 가장 이번 세트에서 어려워하셨던 시험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매번 6월, 9월 시험을 보고 나면 각 세트별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트는 독서, 과학 지문이 완전 어렵고, 어떤 세트는 또 뭐 법학 제재가 어렵고, 이런 특징들이 있어. 어떤 세트는 뜬금없이 또 문학이 막 어렵고 이럴 수 있는데,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때그때 이 개별 세트들이 보여줬던 특징들이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면 9월 달에 또 똑같이 화작 5번이 어려울 것이냐, 이런 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때그때 나타나는 그 모습에 주목하지 마시고, 얘들이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 응? 어떤 부분에서 문항의 포인트가 잡힐 수 있고, 학생들은 우리들은 어떤 지점에서 취약점을 보였는가,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하셨다가 적용해 가야 돼요. 이제 또 이게 다 잊혀진 기억이 됐는데, 작년 한 수능부터 올해 3, 4월까지 여러분들 제일 많이 나왔던 테마가 중세국어 문법. 야? 중세국어 문법 너무 어렵다, 막 이거 별도로 다뤄주나요,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도 15번 나왔거든. 근데 문제가 쉬우니까 이야기 쏙 들어갔어. 근데 9월 수능에 그럼 중세국어 문법은 반드시 쉽게 나오냐? 알 수 없는 거죠. 그죠? 작년까지만 해도 법학제재 또 어렵게 나와가지고 막 수업 시간에 선생님 법학제재 별도로 좀 집중적으로 다뤄주시냐, 또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또 경제지문 어려워지니까 그럼 경제지문 막 그래프 계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보자. 물론 그런 것도 맞아요. 그런 것도 취지는 그런 건 맞습니다만, 너무 한쪽으로 막 그때그때 보여주는 거에 쏠려다니는 거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이 시험이 이제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구성이 됐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냐,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화작은 이번에 이제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는 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인 출제 패턴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10번 문제 보시면 10번 문제 밑에 제가 아예 필기를 넣어놨죠. 여기다가 10번 문제 밑에다가 필기를 넣어놨는데, 이게 우리 지난주에 그 실전 모의고사 볼 때도 제가 상당히 강조했던 내용인데, 화법 작문에서는 문제가 막혔을 때 절대 생각을 깊이 있게 풀어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 응? 이거를 매우 강조했었죠. 그렇죠? 화작은 절대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단순한 내용일치 차원에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 이거 되게 강조했잖아. 화법 작문. 이번에 화작이 어려웠다 이야기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셨던 이런 문제들도 이 기본 출제 패턴에서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깊이가 있거나 뭔가 심각한 추론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고, 내용일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준에서의 문제를 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라는 점. 요거. 그 다음 두 번째, 요런 문제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쪼잔하다 그랬죠. 응? 심오한 걸 묻는 게 아니라 쪼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를 읽어 나가실 때 선지 끊어읽기를 정확하게 하시면서 하나하나 포인트를 좀 확인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시험장에서 학생들은 대부분 마음이 조급해지고, 응? 나는 이제 5번 이거 풀려고 막 하고 있는데 옆에 시험지는 막 훅 넘어가고 막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쫓기게 되고, 이런 이제 현상이 생기게 된다. 이번 여러분들 많이 틀리셨던 5번이나 10번 문제도 봐봐. 10번 문제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봐봐. 10번 문제 먼저 한번 해보면, 요건 지금 데이터가 보여주는 건 그거죠. 여러분들이 1, 2, 3번을 쓴 친구는 사실 거의 없었다. 그죠? 1, 2, 3번을 쓴 친구는 거의 없었고, 4번이나 5번. 이 두 개. 그 중에서도 답이 이제 5번인데, 4번 선지에서 대거 학생들이 좀, 이 오답으로 낚였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데, 그럼 4번 선지를 분석을 해보면, 선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뭐 하나만 빼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여름방학을 단축하자는 게 학사 운영과 무관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학사 운영에 유리하다는 주장을 했거든.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아니 선생님 뭐 그게 그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건 내용일치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내용일치 차원에서 무관하다고 주장을 한 것과, 아니야
그렇게 했을 때 유리해지니까 그렇게 해야 돼라고 말한 거는 완전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오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사실 고를 건 5번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왜 이 문제를 어려워했었는가라는 그 지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 맞는 말이야. 근데 요 표현 하나를 살짝 틀어가지고 학생들을 어렵게 낚았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또 출제가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뭔가 깊이 있는 사고 그런 게 아니라 나타나 있는 내용 선지 끊어가시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정확하게 따지는 습관. 근데 시험의 초반부고 화작은 빨리 풀어야 된다는 생각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압박이 생기게 되면 이런 거 그냥 이제 아씨 뭐 맞았겠지 하고 막 넘어가 버리고 괜히 이제 기분 나쁜 표현들 막 건드리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그런 건 옳지 않다. 앞에 5번 봐봐. 5번. 5번도 그래요. 5번은 나름 이제 신유형이죠. 신유형. 5번은 나름 신유형이야. 5번은 화작 4개를 묶어서 냈어요. 이거는 지금 처음 시도된 세트죠. 처음 시도된 세트고, 뭐 그 자체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5번을 많이 틀렸습니다. 화작에서 50%대 정답률은, 진짜 거의 충격적인데. 저도 처음에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5번을 푸는데, 뭐지? 뭐 이런 느낌이 들어. 뭔가 딱 걸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애매하더란 말이야. 근데, 7번 문제를 풀어보니까, 그죠? 제가 이 함정이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문에서 나달락 마지막 달락 옆에다가 제가 필기를 하나 넣어놨죠. 나달락 마지막 달락 옆을 보시면 문장 순서가 변경이 돼야 되죠. 이게 7번에 5번 선지죠. 그러니까 7번 문제는 고쳐쓰기를 묻고 있는데 말하자면 나의 마지막 단락은 앞뒤 문장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죠? 그래서 나의 마지막 단락을 읽어보면 자 마지막으로 개선 방안을 생각한다. 두 번째 문장 즉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개선 방안을 생각한다. 세 번째 문장을 끌어와서 개선 방안을 생각할 때는 다른 방법을 참고할 수 있고 그래서 즉 이렇게 가야 맞는 거죠. 자전거가 아닌 공기가 자동으로 차는 튜브를 생각한다. 이렇게 해야 5번에 4번 선지에서 기존의 다른 방물품을 참고할 수 있다고 하셨지 나도 기존의 다른 방물품을 참고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내용을 글에 포함시켜야겠다가 당연히 맞는 내용이 돼요. 쉽게 판단이 되는데 이게 이제 순서가 뒤집어져 있으니까 이 상태로만 봤을 때는 어떻게 딱 읽히는 거야? 쭉 하더니 마지막에 참고할 수 있다고 딱 끝나버리니까 뭐야 참고할 수 있다라고만 했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이제 4번을 못 골랐던 것 같아. 저도 처음에 당황스러웠으니까.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화법 제시문이 이 자체가 내용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경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제시된 내용은 그 자체로 완벽한 내용이고 그냥 이것만 갖고 푼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신유형이 사실 내기가 어려운 거야. 아마 얘들도 이 평가원 내부적으로도 반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은 살짝 출제 미스에 가까운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내고 싶었으면 7번 문제가 4번 자리로 오는 게 맞죠. 그래서 먼저 고쳐야 될 내용들을 다 고치게 한 다음에 그걸 발판으로 이제 내용을 쭉 풀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풀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지점에서 지금 문장 순서가 뒤집혀 있는데, 이걸 보고 답을 고르니까 안 골라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살짝 출제 미스적인 성격은 있다. 평가원 내부적으로도 여기에 대한 반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쳐쓰기에서 어휘 하나 이런 거 틀린 거야. 사실 내용 파악에 영향을 안 주는데, 이것처럼 문장이 바뀐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이게 틀릴 수 있다는 거를 먼저 보여줬어야 돼. 분명히 지문에서. 보여주고 뭐 학습 활동에다가 먼저 내용을 고쳐 쓴 다음 토론하기로 하자든지 이런 거를 하나 집어넣어서 고쳐 써야 된다는 걸 명확히 알려주는 게 맞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근데 여기 반성이 있을 거야. 이런 형태로 다시 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거나 수험상이 아니라 수험생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답을 골라야 돼요. 다 핑계예요. 틀리고 나면 다 핑계인 거고 일단 아무튼 이 순간에 답을 골라야 돼요. 답을 골라야 되는데 자 이것도 그렇더라고. 이걸 분석을 해보면 일단 1, 2번 거의 안 골랐어. 일단 1, 2번 거의 안 골랐고 3, 4, 5에서 고민을 했거든? 3, 4, 5에서 고민을 했는데 봐봐. 자 3번 선지 봐봐. 모형의 각 단계를 양념 담는 통으로 설명하셨지라고 했거든? 양념통으로 설명하셨지라고 했는데 봐봐. 양념통이 분명히 중간에 나오거든? 근데 뭐를 설명하진 않았어요?
그죠? 모형의 각 단계를 설명하진 않았어요. 이게 과연 내용적으로 뭔가 깊이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선지냐? 아니거든? 되게 쪼잔해. 양념통은 분명히 있었다는 건 기억이 나는데 뭐 설명에 활용을 했으니 그래 뭐 모형의 각 단계 설명했겠지라고 그냥 두루뭉실 넘어간 건데 반드시 이거 판단해야 된다. 선지 끊어 읽으시고 하나하나 세세한 지점에서 내용일치 꼭 정확하게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 오답으로 많이 썼던 5번 선지 같은 것도 보게 되면 두 번째 줄에 5번 선지. 나도 창출한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물건을 제작, 완성하는 과정을 글에 포함해야겠어 라고 했는데 나의 마지막 단락을 보면 아이디어를 창출한다 까지만 나왔지 그래서 새로운 물건을 제작, 완성하는 과정은 애초에 언급이 없어요. 애초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건 완벽하게 틀린 선지란 말이야. 그리고 나면 1, 2번은 더 확실히 틀리기 때문에 지금 4번이 좀 뭔가 아쉽긴 한데 그래도 4번은 그래 어쨌거나 참고할 수 있다로 끝나니까 그래 그러면 요 정도로도 일단 뭐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4번 선지가. 그러니까 그래 어쨌거나 그래 뭐 이 정도도 그럼 내용에 포함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으로라도 4번을 고르는 게 학생 수준에서는 맞지 않았냐. 그러니까 다른 선지가 내용일치에서 완벽하게 틀리기 때문에 4번은 그래도 그래 좀 아쉽긴 한데 뭔가 또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래 그나마 너라도 제일 낫다 뭐 이런 어떤 상태로 답을 골라주고 7번으로 왔을 때 문장이 바뀌었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는 게 학생 수험생에서는 가장 맞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봐봐 그 화작에 대해서 요거 다시 잊지 마세요. 이번 시험은 조금 내용들이 길고 좀 어려운 문항이 몇 개 끼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문제를 내는 패턴은 단 1도 달라지지 않았고 학생들은 여전히 똑같은 지점에서 어떤 취약한 부분을 보이고 있었다. 이거 항상 잊지 마시고 기억했다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 참 재밌는 통계가 강대에서도 이게 문이과를 같이 샘플을 돌려봤어요. 문과 일반, 이과 일반을 그 샘플로 돌려봤더니 그 평균이 0.7점 차이가 나더라고. 응? 평균이 어디가 더 높았을 것 같아요? 문과가 높았을 것 같죠? 그죠? 문과가 높았어요. 원래는 이과가 더 높습니다. 이과가 높은데, 이번에는 이제 과학 지문이 사실 이과한테 크게 별로 유리한 지문이 없었고, 그 다음에 경제 지문이 오히려 문과 학생들 조금 더 유리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문항별 오답률을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비슷하거든?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 방금 제가 설명했던 5번, 10번 두 개 문항 있죠? 이게 문이과가 20%씩 차이 나요. 5번, 10번 두 개가 어디가 더 잘 맞췄을 것 같아? 5번, 10번을 문과, 이과 중에 어디가 더 많이 맞췄을 것 같아? 대부분 문과 이야기하거든? 아니요, 이과가 더 잘 맞췄어요. 이과는 정답률이 90%대인데 문과는 70%대로 나와요. 5번, 10번이.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근데 이유를 뭘까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그거밖에 없어요. 문과 학생들은 생각이 많죠? 특히 학습이 막 많이 돼 있는 친구들은 그래 막 비판 반박 문제는 이런 거 따져야 되고 막 뭘 생각해야 되고 막 혼자 막 해. 그지? 근데 이과 학생들은 어때요? 대체로 단순하죠? 눈에 딱 보이구만 뭐 이거죠? 무관하다고 했는데 안 되는데 이렇게 오는 거죠? 20% 차이가 나더라니까. 이건 데이터라도 증명이 된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항상 그 시험장에서 올바른 어떤 생각의 방향, 피 같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잡생각에다 쓰면 안 돼. 그래서 딱 문제를 원하는 포인트에 맞춰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또 그럴 수도 있어. 아니, 야, 김상훈 네가 도대체 뭘 근거로 내용이치로 나온다고 이렇게 네가 자신있게 막 이야기를 하느냐. 9월에 뭐 더 깊이 있는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할까 막 이러실 수 있는데 이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봐봐. 여러분들 지금 2학년 문학교과서 같은 경우는 가지수가 상당히 많아요. 거의 15종에 가까운 교과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어떤 다양한 가능성들, 깊이 있는 어떤 생각들이 가능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화작 교과서는 몇 가지 종류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사실 학교 다닐 때 화법 교과서를 본 적은 있어요? 본 적은 있어요? 학교에서 쓰지도 않고 사실 이거는 몇 가지 종류가 개발되어 있는 줄 압니까? 맞춰보세요. 하나는 공산당이고 두 가지는 좀 너무 아쉽잖아, 그죠? 세 가지, 3종 개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 자체가 안 돼 있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화작을 거의 가르치질 않고 있고, 응?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거야. 그래서 특히 화법은 14학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이제 올해가 이제 만 4년 차인데, 그러니까 출제위원들도 아직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야.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준에서 수능이 여러분들 94학년도에 시작이 돼서 여러분들 지금 기출문제 풀어라고 하면 2000년 초반까지는 풀지 말라고 하죠. 그냥. 왜 풀지 말라고 해요? 똑같은 수능 문제인데. 그때도 똑같은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때 문학 독서도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문제를 쭉 보잖아? 그러면 출제자들도 사실 수능 문제를 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단순한 내용 일치형 문제를 계속 출제를 했습니다. 그걸 극복하는데 한 10년이 걸렸어요. 한 10년이. 그래서 한 2000년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뭔가 아주 사고력이 있고 깊이 있는 문제들을 막 출제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작은 아마 당분간 이런 패턴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장에서 항상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를 해 나가세요. 어쨌거나 또 여러분들 그래도 그 화작에 대한 트라우마는 또 극복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는 이 화작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자료도 많이 나가고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좋은 자료로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수능에 뜬금없이 화작이 어렵게 나와서 망한 것보다는 이번에 조금 어렵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공부하는 게 오히려 더 잘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11에서 15번 보세요. 11에서 15를 보시면 문법 문제는 딱 두 가지 유형밖에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문법 문제는 딱 두 가지 유형밖에 없다. 뭐 아니면 뭐다? 뭐 아니면 뭐? 지식 아니면 뭘로 풀어요? 순발력으로 푼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치르셨던 그 시험 같으면 11, 12, 15가 여기 들어가죠. 11, 12, 15가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13, 14가 여기 들어가는데 어떤 문제가 어려웠어요? 순발력을 푸는 게 어려웠어요? 요걸 많이 틀렸더라고. 요거를. 그죠? 13, 14. 지식으로 푸는 문제. 13, 14. 요거를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 11, 12번은 이제 그 제시문을 읽고 이해해서 이제 적용시키는 문제입니다. 15번도 중세국어 문법 문제를 냈어요. 중세국어는 확실히 낼 것 같아요. 작년 6구 수능 다 나왔고 이번에도 또 단독문항으로 출제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중세국어 문제 15번 문제 밑에 제가 써놨는데 중세국어 문법 문제는 절대 중세국어 지식을 묻지 않는다. 절대로 중세국어 지식을 묻지 않고 제시되어 있는 내용만 가지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게 아니면 현대국어의 문법 수준에서 풀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제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15번은 이번에는 무난하게 나왔는데 13, 14번을 너무 많이 틀렸어요. 특히 14번은 정답률이 30%대인데 진짜 전 이거 보고 놀라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화도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여러분들 안 배운 친구들 없거든. 사실 뭐 서술절이 뭐고 관형절이 뭐고 뭐 안긴 문장 막 견문장 이거 수업에 막 지겹다 선생님 막 다 알아요 뭐 이런 사실 느낌인데 세상에 또 이걸 내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왕창 폭삭 무너졌어. 근데 진짜 이거 여러분들 저랑 지금 계속 수업하셨는데 14번 틀린 친구들은 오늘 집에 가지 말고 다 남아야 돼. 다 손잡고 옥상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다 뛰어내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5월달에 시즌2 개강하고 나서 그 두 번째 주에 제가 이걸 했어요. 문장일자임을 수업을 하고 거기서 문장일자임은 별거 없다. 그래서 제가 한 5가지 정도 딱 강조했거든. 처음에 이야기한 게 이어진 문장하고 안은 안긴 문장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안긴 문장은 문장의 형태가 아니라 문장 성분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명확하게 해두지 않으면 시험장이 당황스러울 수 있다. 이것도 지금 안긴 문장인 말을 계속 쓰는데 이 개념이 좀 잘 와닿지 않았던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 다음 제가 거기서 강조했던 게 문항화 될 수 있는 한 4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서 와가로 이어질 때 원칙적으로는 견문장이지만 혼문장인 경우 그 다음에 대등이냐 종속이냐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서 순서를 바꿔봐라.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어가서 그 서술절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토끼는 꾀가 많다. 그지? 나는 가을이 좋다. 이런 거를 우리가 서술절이라고 한다. 그래서 문장의 형태를 정확하게 봐둬야 된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했던 게 관형절. 관형절인 경우에 그죠? 그 예문은 기억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재훈이는 청순한 수지를 좋아하였다. 그래가지고 청순한 수지가 이 자체가 한 문장이라는 점. 요게 가장 중요하다 해서 딱 이 4가지. 나머지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요 4가지 주목해야 된다. 딱 문제가 그거 그대로 그냥 활용한 문제 아닌가? 그러니까 봐봐. 야, 봐라. 내가 이렇게 수업 잘해줬지? 막 이런 거를 좀 강조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사실. 근데
아 진짜 내가 정확하게 딱 필요한 것만 찝어서 이야기를 해줬잖아. 근데 사실 이 정도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거야. 아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지식으로 푸는 문항은 충분히 사전에 학습만 돼 있으면 풀 수 있는 문항이고 오히려 시간을 단축해야 되는 파트인데 아 이걸 세상에 이렇게 틀린 거는 진짜 너무 아깝다 그거야 이게. 그러니까 14번도 보시면 그렇죠. 자 거기 봐봐. 2번 선지 보세요. 14번 2번 선지를 보면 디귿과 리을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다. 그러니까 서술절을 말하는 거 아니야? 그죠? 안긴 문장 절. 그러면 리을은 완벽해요. 배추는 값이 비싸다가 딱 있기 때문에 값이 비싸다, 배추는 값이 비싸다. 딱 이거 끝나는 거고 디귿을 봤더니 자 동생이 잔다라는 기본 문장을 갖고 있거든. 이게 이제 아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문장이니까. 그래서 동생이 잔다가 있는데 그럼 잔다가 서술절이에요? 그건 아니죠. 얘는 기본 그냥 문장인 거야. 그러면 디귿은 안긴 문장을 몇 개 갖고 있어요? 디귿은 안긴 문장을 2개 가지고 있죠. 일단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엄마가 모르게. 이거 무슨 역할을 해요? 부사절. 그 다음 피곤해 하다는 동생이 피곤해 하다니까 뭐예요? 이거는 그죠? 관형절이잖아. 그러면 뭘로 보더라도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것은 없다. 답 2번 그냥 보는 순간 쓰고 넘어가야 돼. 3, 4, 5를 읽지도 않아야 된다고 사실 이건. 왜? 지식만 있으면 너무 선명한 파트이기 때문에. 뭘 고민할 게 있냐? 뭘 고민할 게. 13번도 그래. 13번도 그 1번. 1번만 제가 그 문제 밑에다가 좀 해설을 붙여놨는데요. 보세요. 흑하고 겹받침은 이거를 의문을 2개로 취급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다라고 할 때 요거는 의문이 4개. 밖을 바라라고 할 때 요거는 의문이 3개죠. 그죠? 이것도 우리 의문편에서 다 했던 사실 내용이고. 뒤에 자음이 올 때는 그죠? 겹받침 다음에 자음이 올 때는 일단 뭘 먼저 거칩니까? 끝소리 규칙을 먼저 거치죠. 그래서 리을이 탈락하고 기억만 남아서 7개. 그 다음에 기억하고 히읗이 만나서 흑하고가 되면서 이번에는 이제 6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13번의 1번 선지도 이걸 딱 보고 나면 2, 3, 4, 5 안 읽어도 되겠거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화작에서 대충 어떻게 빨리 읽어가지고 막 그냥 기억으로 풀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시간 단축하려고 하지 말고 문법에서 시간 단축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 문법에서. 이 13, 14번을 30초 이상 끌면 안 돼요. 이거. 딱 보고 13번은 진짜 확신만 딱 있었으면 보기도 읽을 것도 없잖아. 그냥 뭐 교치가 설명하는 거라 바로 1번 들어가서 한 15초면 딱 끝낼 수 있어요. 사실 학습만 잘 돼 있으면. 그럼 2, 3, 4, 5는 아 그래 나중에 시간 남으면 다시 한번 읽어보지 뭐 이런 느낌으로 갈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그 문법 요거 이 지식에 대해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은 꼭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거 학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정도가 잘 돼 있는 친구들은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 한 뭐 2개 이상 하나 이상 틀렸거나 되게 이런 게 괴로웠던 친구들은 꼭 정확하게 학습을 해주시길 바란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그 문법은 그럼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럼 혼자 문법책 잡고 열심히 공부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학생들은 뭐가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제 인강 매출 향상을 위해서 문법 강좌를 좀 들어라. 이렇게 말 걸고 진짜 같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은 이제 다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수업하는 거 가지고 계시니까 인강을 요청하시면 무료로 열어드리니까. 그래서 지금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름방학으로 넘어가면 심한 문풀 강좌들을 막 하기 때문에 또 그 나름의 어떤 또 그 의의나 목적이 있습니다만 기본기가 좀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은 기본 강좌를 다시 소화하는 게 맞다.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그걸 잊지 마시고 꼭 해 두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법은 거기까지 순발력은 순발력으로 푸는 거지만 지식으로 푸는 문항 이걸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에 대한 학습. 그 시기 자체가 이제 자꾸 문풀 심화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무튼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일단 이론적 토대가 좀 빈약하거나 암기가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은 꼭 기본적인 걸 다시 하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6쪽 넘겨보세요. 이번에도 역시 이제 변별력의 가장 핵심은 이 독서에 있었습니다. 독서에 있었는데 15문제를 6문제, 5문제, 4문제로 쪼개는 거는 이제 완전 굳어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바꿀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작년 6구 수능, 올해 6월 평가원까지. 그래서 6문제, 5문제, 4문제로 출제하겠다라는 생각을 확보한 것 같고. 그 6쪽 지분 같은 경우 이제 특이한 점이
그 육족 지문의 절반 정도는 EBS를 그대로 거의 본따 왔죠. 여러분 혹시 이거 시험장에서 느낀 친구들 있나요? 인문제제 8을 수능특강에서 거의 그대로 전반부, 지금 이 전반부를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여운이 남아있었던 친구들은 상당히 읽기가 좀 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반 정도가 기억으로 거의 소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EBS 공부해야겠네? 뭐 그리트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고 EBS 수능특강 비문학 지문 놓고 자 이제 중요한 거 자 여기 자 박스 안 채우기 막 이런 거 해봐야겠네요. 기는 뭐고 막 이런 거 똑같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EBS 처음 아마 정리 시작할 때 그 이제 EBS 연계 핵심은 문학이고 독서는 사실 의미가 없다. 근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6월 9월은 얘들이 해마다 조금 연계를 해주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학생들이 착시 현상이 생긴다. 그러니까 아니 이 정도만 똑같이 나와준다고 하면 보장만 있으면 수능에서 EBS 공부하는 게 맞아요. 주요 지문 뽑아가지고 막 좀 살짝 외워질 때까지 한 10번씩 막 읽고 이런 게 맞는데 수능은 단 한 번도 이렇게 낸 적이 없으니까. 수능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렇게 낸 적이 없고 완전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연계를 하기 때문에 그치? 막 여기에 또 너무 고무되셔가지고 막 시험 전날 잘 안 봐서 수능특강 한번 펼쳐봤는데 딱 한번 이거 읽어봤는데 막 너무 막 신의 계시가 아닌가 막 이런 친구들. 그래서 막 EBS 공부해야겠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연습 문제로 풀어보는 건 모르겠지만 연계를 위해서 뭔가 내용을 정리하겠다 이런 거는 전혀 수능적인 어떤 포인트는 아닌 것 같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육족 지문 기타 이제 3개의 지문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독서 지문, 독서 독서가 이제 어려워진다는 이 지점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글이라는 거는 어떤 항상 중심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세부 정보가 있죠. 중심 구조가 있고, 세부 정보. 지금 독서도 그래요. 아무튼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소위 어떤 해설 강좌, 그러니까, 야, 1번 문제 답은 3번이고, 이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뭐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 확인해 보셔도 되고, 어차피 이 지문이 똑같이 나오지 않는 한은 사실 그런 식의 풀이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개별 시험이 보여주는 특징적인 거, 그러니까 뭐 겉모습에 우리가 취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얘들이 문항을 어떻게 만들고, 지문을 어떻게 쓰고, 어떤 지점에서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서 우리 학생들은 항상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새로운 시험에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독서라는 건 그래 항상 중심 정보와 세부 정보가 있어요. 그죠? 이 뼈대를 이루고 있는 정보, 그걸 둘러싸고 있는 이런 세부 정보들이 있게 되는데 이 중심 정보라는 건 그거죠. 이 단락 간의 연결. 그리고 전체적으로 쫙 어떤 흐름을 갖고 쓰여지느냐. 이번 같으면 경제 지문은 약간 뼈대가 있죠. 읽어보면 딱 글 전체를 지배하는 흐름이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 정책 시차, 그 다음에 그 선제, 뭐였죠? 그 신뢰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단락별로 딱 쪼개서 전체적인 단락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그런 글이 되는데, 세부 정보는 뭐냐. 어떤 단락 간 연결보다도 개별 단락이 갖는 흐름. 응? 한 단락 안에서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죠? 이런 어떤 세밀한 흐름을 어떻게 좀 잘 잡아낼 수 있느냐. 요게 사실 중요한 건데, 그 첫 번째 이 수기치인 지문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율곡의 어떤 생각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고는 있어요. 토픽을 공유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이 지문에 대해서 단락 구조도 한번 그려봐라 라고 하면, 구조도를 그리는 게 사실 거의 무색할 정도로 그냥 내용이 밋밋하게 쭉 연결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단락이 거의 마치 어떤 소인국처럼 개별적인 어떤 정보들을 담고 있고 그 한 단락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들이 전부 또 문항화해서 출제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글에는 중심 구조가 기본적으로 항상 중요하지만 세부 정보를 어떻게 항상 이해할 것이냐. 그러니까 중심 구조를 이해하는 거는 약간 이해의 문제. 그러니까 이 글이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걸 이해하는 거라면 세부 정보를 정리해 가는 거는 그야말로 정리죠.
이해도 이해지만 여기서 얘들이 가장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에 대한 포인트. 그래서 지금 당장 이 글을 읽는 순간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를 아냐 모르냐와 별개로, 알겠냐 모르겠냐와 별개로 요 내용을 나중에 내가, 그게 큰 줄기에 있으면 쉽게 눈에 보이는데 한두 단락에서 세부 정보로 들어가 있을 때는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알지만 나중에 이게 과연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찾을 때 뒤죽박죽 하다가 시간이 걸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 요거 그래서 세부 정보 결국 이제 이게 관건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해봤죠. 그러니까 요거 이쪽 이제 중심 구조를 이해하는 게 소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떤 독해력의 차원이라면, 이쪽에 들어가는 거는 설치력의 차원. 아마 처음 듣는 친구들도 딱 들으면 무슨 말인지 대충 느낌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지문을 그냥 대충 읽어놓고 막 허겁지겁 읽어놓고 그냥 필요하면 막 그때 뒤적뒤적거리면서 지문을 찾는다, 그게 아니고 이해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찾을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정확한 포인트라든가 인덱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예? 이거 참 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막 전 또 모함하려고 김남훈이 지금 대충 읽어놓고 훑어라고 가르친다 또 이렇게 모함하는 애들도 많던데, 그죠? 절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이해를 바탕으로 하시되 그 순간에는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나중에 정작 문제 풀 때 이게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그거는 전혀 시험장에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런 걸 빨리 찾을 수 있느냐 하는 지점들, 이런 거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된다. 봐봐. 지문 옆에다가 제가 문제의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아예 좀 정리를 해놨는데,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잡아볼게요. 첫 번째 단락 한번 봐봐. 유학의 수기 치인을 소개합니다. 이 개념이고,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줄에 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치인 나오죠. 그죠? 두 개를 쪼갰죠? 예? 단락 옆에다가 제가 이항들 이렇게 써놨는데, 예전에는 어떤 큰 흐름에서 단락 간의 이항 대립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이번에도 경제 지문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이 신뢰성에서 두 개가 비교가 되는데, 요즘 지문의 트렌드는 어떻게 간다? 이게 단락 간 비교보다 개별 단락에서의 비교를 훨씬 더 좋아한다. 이게 시작하자마자 딱 수기치인을 쪼갰거든? 그럼 이런 거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문제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요게 몇 번 문제로 연결이 돼요? 18번 문제로 연결이 되죠. 수기와 치인은 차이도 있지만 둘 다 천도와 합일되는 경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18번에 3번 선지로 딱 출제가 됐어요. 그죠? 이항 대립.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으로 딱 넘어갔더니 이번에는 뭘 쪼갭니까? 이와 기를 쪼개요. 그죠? 이와 기를 쪼갭니다. 그래서 이와 기를 비교했다? 이게 또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겠죠. 문제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그게 몇 번이야? 17번 문제죠. 만물의 내재된 법칙이라는 거는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이에 대한 설명이니까. 크게 써주지 않는다니까. 요즘 트렌드는 지문을 크게 쓰지 않아요. 지문 크게 쓰지 않고 이거를 개별 단락별로 압축적으로 씁니다. 작년 총체주의 콰인 지문 딱 시작하자마자 지식 두 개로 쪼개잖아. 네? 지식 두 개로 쪼개고 그 과정을 설명한 다음에 다시 그 과학적 지식에 대한 입장을 포포와 경험주의자 또 쪼갠다. 한 단락 안에서 두 번의 이항 대립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번도 그러니까 맘먹고 어렵게 쓰지 않았다는 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단락을 사실 합칠 수도 있어요. 조금 내용을 빼버리고 이 두 개를 합쳐놨으면 복합적인 이항 지문으로 이항 대립은 조금 어려워졌을 텐데 나름 보기 좋게 딱딱 써준 거야. 그냥 별개 단락. 응? 근데 어쨌거나 개별 단락에서 나타났던 정보들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대로 또 문항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점, 이런 거 주목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봐봐, 뒷판 봐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단 말이야. 선생님, 그럼 중심 구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예상할 수 있는데 세부 구조는 그러면 도대체 뭐 어떤 거에 주목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봐봐. 여러분들 우리 수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글의 중심 구조 세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2항, 3항 대립. 진짜 100만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2항 3항 대립 구조. 요거. 그죠? 그 다음에 뭐 있다고 그랬어요? 문제점과 해결. 그 다음에 어떤 의문이 생겼을 때 여기에 대한 답변. 질문이라고 해도 좋고. 그래서 요거. 이게 글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중심 구조인데,
이게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크게 써줬단 말이야. 크게 써주면서 어떤 그래 중심 구조를 잡아줬다면 지금은 이걸 어디로 가져가요? 개별 단락 안에서 이걸 해요. 개별 단락 안에서. 그러니까 지문이 되게 컴팩트해지고 압축적이 되고 지문을 세세하게 읽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 때 뭐가 어디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생긴다.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 세부 정보에서 기본적으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이 중심 구조의 미니 형태. 개별 단락이 갖고 있는 한 단락 안에 들어있는 이항 사망들이 한 단락 안의 문제점 해결 이런 것들 당연히 주목하셔야 돼요. 그죠? 봐봐. 그래서 요거 중심 구조가 압축되는 것도 요거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그 마지막 문제 봐봐. 두 번째 단락 마지막 문제를 보면 봐봐. 율곡은 이처럼 제가 동그라미 많이 쳐놨는데 서로 구별되면서도 분리됨이 없이 존재하는 이와 기의 관계를 이기지묘라고 표현한다. 이거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겠죠? 그 이중적이고 양면적인 정보는 반드시 출제된다. 이건 선지 하나 이상으로 반드시 나오고 중심 정보는 아니지만 요거 나오면 중요하다. 이게 지금 몇 번하고 연결돼요? 19번에? 1번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되죠. 답하고. 그죠? 보기에서 이대하는 세 번째 줄 물질로 떨어져 있다. 근데 두 번째 날 마지막에 뭡니까? 율곡의 이처럼 서로 구별되면서도 분리됨이 없이라고 해서 중요할 수밖에 없죠. 구별은 되는데 둘이 뭐는 안 돼요? 분리되진 않아요. 이런 걸 너희가 출제자라면 안 물어보겠느냐 말이야, 이거를. 그렇죠. 여러분 그 이중성, 양면성은 제가 아마 그 겨울방학 때부터 사실 계속 나올 때마다 강조했고 5월달 수업에서는 거의 매주 아마 이와 관련된 문항들이 나오지 않았었나. 그래서 그리트 할 때 제가 아마 그 멜로드라마 지문에서 사실 제일 강조했었던 특히 인문예술 제재에서 왜냐면 제재가 두루뭉실하기 때문에 뻑하면 얘들이 이런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렇고 뭐 이러면서 이렇다. 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선지 하나 이상 반드시 나온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딱 나왔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 풀 때. 왜냐면 두 번째 달라고 딱 보니까 이걸 중심 개념에서 지금 이중성을 이야기해 줬는데 이걸 안 물어보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문제집 푸는데 19번에 1번이 너무 이거랑 딱 걸려서 제가 당황했다니까. 와, 평가원인데 인강을 듣고 공부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렇잖아. 만약에 내가 이 시험 끝나고 나서, 야, 봐라, 이중도 중요하다. 그러면 사실 약간 사후약방문이지만, 제가 이건 누차, 진짜 중요하다. 특히 인문예술 제재에서 조심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다 했는데, 너무 그냥 똑같이 그냥 내 의중, 마치 내가 꼭 낸 것처럼, 무슨, 서로 꼭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수능도 이럴 거예요. 봐봐. 잘 봐봐. 그래서, 내가 그런 취지들은 다 이야기해줬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왜 중요할 수밖에 없느냐. 중요할 수밖에 없지. 이런 누가 안 물어보겠어요. 그래서 그 개별 어떤 특정 정보들 이런 거에서 오늘 뭐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오늘 지금 우리 세트에서 나온 것만 이야기해 보면 양면성, 이중성 이런 거. 이런 거 우리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정보 아니냐. 패턴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평가원이라고 해서 세부 정보를 그냥 마냥 아무거나 그 지문에서 막 끌어내지 않는다니까 절대 얘들이. 학생들의 어떤 독해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기본적인 시험인데 물론 그런 것들이 있죠. 사실 유형화 시킬 수 없는 정보들도 있지만 이 좋아하는 어떤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오면 우리 눈여겨서 항상 봐줘야 된다. 맞아요, 그죠? 자, 그 지문 세 번째 단락 봐봐. 지문 세 번째 단락 보시면 문항하고 이제 직접 연결된 데는 없지만 그래도 그 국리, 역행 이런 데에 대한 구별을 그 18번에 5번 선지가 여기에서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뭐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네 번째 단락이 중요했어요. 네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 어떻게 썼어요? 선조가 물었죠. 그죠? 율곡이 뭐 했어요? 답을 했어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떤 구조예요? 질문, 답변 구조죠.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겠죠. 뭐가 중요해요? 그냥 질문 답변이 나왔다? 그건 초딩도 알아요. 그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뭘 물어보고 그래서 뭐라고 답했느냐. 응? 이 기본 세 가지 중심 구조가 중요하다는 거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다 이 취지를 이해하고 있으나 왜 뻔히 또 이렇게 똑같은 글을 썼을 때 또 이렇게 다 망가지느냐.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냥 큰 흐름이니까 잘 보이니까 뭔가 묻고 답했네요. 이 수준에서 끝내버려. 응? 뭘 물어봤는지도 모르고
뭐라고 답변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 세트에서 제일 많이 틀린 게 20번 문제잖아. 2번 선지. 이게 데이터가 항상 이런 거 다 보여준다니까. 그러니까 2번 선지가 국왕이 잘못된 견해를 제시했다는 건, 그러면 이 지금 질문 답변 과정에서 율곡이 어떻게 생각했어야 돼? 야, 왕 너 닥쳐.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지. 맞아요? 그죠? 그거 물어본 문제였어요. 지금 이게 왕과의 직접적인 어떤 대화. 그러니까 이 중심 구조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집요하고 정교해져야 된다 그랬잖아. 집요하고 정교. 근데 학생들이 이걸 안 한다고. 이걸 안 해. 그냥 뭔가 묻고 답했네요, 선생님. 그 넘어가버려 그냥 이거. 응? 이걸 붙잡고 고민 안 한단 말이지. 응? 여러분들 선조는 뭐라고 물어봤고 율곡은 그래서 뭐라고 답을 했어요? 뭐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선조가 물었어. 그럼 율곡이 아야라고 했어요. 뭐 이런 거 나와야지. 여러분 지금 자 이해를 못했죠. 자 선조가 물었잖아. 율곡이 뭐 아야라고 했는지요. 미안합니다. 자 아니 근데 제가 최소한 그 정도라도 뭘 했어야 되지 않냐 그거야. 봐봐. 자 알았어. 자 봐봐. 그럼 봐봐. 한번 해봐. 뭐라고 물어봤고 뭐라고 답했어. 한번 해봐. 한번 해보라고 이거.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시간이 걸린다고. 제발 이거를 억지로 막 넘어가려고 하지 마. 아직도 이해 못한 친구도 있어. 아마 집에 가서 자려고 누우면 이해될 거야. 아마. 자, 선조가 물어봤잖아. 이는 빈틈없는 완전함이 있고 기는 변화의 움직임이다. 그래서 근래 이런 재앙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율곡이 뭐라고 했어요? 답변에서 때에 따라 변화적 법제고 변할 수 없는 것은 왕도 정치의 삼강오류이다. 그래서 법제의 필요성을 줘요. 곧 이라 할 수 있는 왕도나 오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구현할 수 있는 뭘 고쳐요? 법제. 그러니까 뭘 고치자? 길을 고치자 그거잖아. 그러면 선조도 질문 자체를 이양대립으로 던졌고 율곡도 이양대립으로 대답을 해준 거죠. 그죠? 뭐는 고치지 말자. 이는 고치지 말고 길을 고치자. 그러면 이건 선조가 말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야? 이는 뭐예요? 이는 완전하고 기는 변화하는 거니까 그래 변화하는 길을 고치자. 그러면 20번에 2번 선지에서 잘못된 견해를 제시했어요 국왕이? 뭘 잘못된 견해를 제시해요? 율곡이 봤을 때 딱 자기 생각하고 들어맞는 이야기를 한 건데. 그래서 20번 답이 2번이잖아. 이런 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질문 답변 중심이 나오잖아. 아 그렇군요. 왜 이게 시험장에서 안 보이냔 말이야. 왜? 응? 왜 이걸 못하냐고 이거를. 그냥 급한 거야. 그냥 빨리 읽고 넘어가려고 하고 막 이러는 거. 다시 한번 중심 구조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세세해졌다. 개별 단락 안에서의 어떤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예전엔 조금 큰 흐름으로 단락을 쫙 타고 가면서 읽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도쿄였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개별 단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여기에서 어떤 게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돼. 그리고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나중에 문제 풀 때 또 빨리빨리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응?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 중심 구조의 미니 형태 이런 거 주목해야지. 봐봐. 그리고 보세요. 그 16번이나 그럼 21번이 이제 뭘 물어봤는가? 이런 것도 이제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16번 별로 어렵진 않았습니다만 거기 5번 선지를 보게 되면 경국대전 확정된 이후에도 시대에 맞게 규정이 개정되면서 기본 법전으로 지위를 유지했다라고 했는데 경국대전이 이렇게 시대에 맞게 잘 개정됐다면 율곡이 이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죠. 특히 마지막 단락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락에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부당한 법령을 오래된 선왕의 법이나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한 건세가 그게 뭐야 하나의 문제점인가 아니야. 이게 문제점. 그러니까 맞게 고치자. 선왕의 법이라 하더라도 이걸 문제의식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16번에 답이 이제 5번이 되는 거죠. 문제점과 해결이라는 기본적인 요소. 그러면 21번도 그래요. 보기를 줬습니다만 그죠? 이거 그죠? 어떤 정당하게 이런 것들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너무 어떤 예전의 법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서 16번이나 21번은 전체 글에 있어서 어떤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봐봐. 6문제를 우리가 딱 분석해 봤을 때 진짜 쪼잔하다. 뭐 이런 거 다 냈지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진짜 평가원스러운 출제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모르겠어. 첫 느낌에는 아마 와 몰라 막 집내서 별게 막 용용 죽겠지 나 찾아봐라 막 이런 걸 물어본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지만 하나하나 문학에 따져서 생각을 해보면 진짜 최소한 개별 단락 이상에서 딱 물어볼 만한 것들을 정확하게 물어. 응? 정확하게 딱 테스트하고 넘어가는 그런 어떤 하나의 세트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독서를 이제 풀고 나면 지문과 문제 연관성 이런 걸 해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또 혼자 하면 힘들 수 있으니까 제가 아예 필기도 넣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넘겨보세요. 그 8쪽 지문 한번 볼까요? 8쪽 이걸 보시면 봐봐. 와 23번을 이렇게 틀린 거는 정말 놀랍습니다. 정답률이 20%대라는 것도 사실 충격이지만 더 놀라운 거는 매력적인 오답이 없고 1번부터 5번까지를 정말 고루고루 썼어. 차라리 찍찍을 했어 그냥. 아니 그러니까 1번부터 5번 놓고 그냥 뽑기 했어도 별 차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냥 찍어도 그냥 뽑기 해도 20%인데 아 그래요.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어디에서 취약한가를 다시 한번 또 새삼스레 깨닫게 해주는 이제 그런 그 지문이었는데 그 23번 문제 위에다가 한번 써봐. 23번 문제 위에다가는 자 일단 계산 문제. 작년부터 하나의 그 대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5월 이 유평 대비 모의고사에서 계산 문제들이 거의 한 문제 이상 매번 어렵게 나오고 어떤 거는 야 사실 이건 좀 과하다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요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자력으로 맞고 틀리고 떠나서 극복할 수 있어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그래서 그 지문 안에 어떤 공식이라든가 비례 반비례 관계 이런 어떤 서술들 나온다.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계산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23번을 틀렸다면 이게 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사실 세 가지 요소를 활용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활용하는 게 금리와 물가, 시차, 일기분기라는 딱 세 가지 팩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지문 읽을 때 이거 어렵다는 생각은 많이 안 하셨을 거예요. 그죠? 지문 읽을 때 와 너무 이런 생각 안 하셨을 텐데 23번 문제에서 세 개 요소를 이제 결합시켜 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멘붕이 온 건데 봐봐. 그 손을 쓰라 그랬죠. 그러니까 정리를 할 때는 가급적 머리를 쓰시는데 머리로 감당이 안 되는 경우에는 꼭 뭐를 써야 된다. 손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막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틀리고 나서 인상이나 잘못 봤네 막 이런 친구들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아마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실수는 진짜 시험장에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 가지 요소면 이 정도가 머리로 아름답게 딱 감당이 된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게 쉽지 않았다면 옆에다가 좀 필기도 해 가시면서 필기도 해 가시면서 그렇게 푸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지에 23번이 어떤 모양새로 사실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수학으로 말하면 거의 4점짜리에 가까운 문항이기 때문에 계산 문제 3점이 나오면 뭔가 옆에다 막 필기도 하고 계산식도 좀 써보고 그래야 실수도 막고 내용이 뒤죽박죽 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손을 쓰라는 거는 손을 쓰라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순간적으로 뒤죽박죽 되거나 아차 인상이나 잘못 봤네. 이런 걸 이제 어떻게 막기 위할 것이냐. 이런 데에 대한 고민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항상 좀 주목해야겠다. 지문을 정리해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봐봐. 첫 번째 단락 봐보세요. 첫 번째 단락에 옆에 제가 써놨죠. 여러분들 경제 지문에서 인과류의 서술은 이건 또 100% 출제 항목이에요. 경제 지문에서 인과는.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제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제학이 하는 거는 결국 이 인과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중에 돈이 많아지죠. 사람들 구매력이 높아져요. 물가가 올라요. 그래서 실물 자산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의 개념이죠. 그죠? 지금은 초딩도 알아요. 근데 처음에 이 인과관계를 딱 정립한 사람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게 알고 나니까 되게 당연한 거지 모를 때는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답답한 거야. 작년에
저희 와이프가 뭐 아파트를 하나 사자 그랬어요. 제가 막 반대를 했거든. 1년 만에 3억이 올랐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집에 가면 맨날 갈굼당해요. 네가 이렇게 주말에 나가서 힘들게 일해봤자 뭐냐. 사자고 했을 때 샀어야지 막 그래서 맨날 갈굼당하는데 제가 앞으로 내가 반항하지 않을게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막 그 뉴스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거든. 집이 막 이상급등하면서. 근데 원인을 몰라요. 이게 왜 오르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막 돈도 뭐 대출을 제한하느냐, 뭐 양도세를 올리느냐, 뭐 일가구 2주택을 제한하, 온갖 그런 정책들을 막 써보는데 어떤 건 먹히고 어떤 건 안 먹히고 그래. 쉽지 않은 거야, 사실을 밝히는 게. 그래서 경제지문에서 이런 인과 나오면 이런 건 100% 출제 항목이 된다. 그리고 첫 번째 단락을 잘 봐야 되는 게 또 이 인과관계를 뭘로 써놨어요? 대칭 조건으로 써놨죠, 여러분들. 대칭 조건. 그죠? 그러니까 그냥 쓴 게 아니라 뭐라고 써놨어요? 채권을 매수하면 매도하면 이렇게 되고 이자율 하락 상승이 되고 이자율이 하락 상승하면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된다를 아주 친절하게 대칭 조건으로 써놨죠. 그러니까 이자율에 따라 달라진다가 아니라 이자율이 상승하면 하락하면 이렇다라고 써주는 이런 대칭 조건은 세부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100% 출제한 거. 중요하다가 아니고 무조건 하나 나온다. 무조건 선지 하나. 한 3분의 2 정도는 개별 문항과 직결된다. 이것도 제가 아주 누차 진짜 겨울방학부터 지겹게 강조했다. 그죠? 근데 이게 또 그대로 23번 문제랑 직결되더라고.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이게 평가원이 참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구나. 자, 그만할게요. 자, 근데 봐봐. 요거 그 평가원이 강조하고 싶은 어떤 문항의 포인트가 나오는 지점에 대해서 대칭 조건적인 서술을 한다. 이거는 그 지금까지 나왔던 그 모든 어떤 평가원의 독서 지문들 그리고 고3용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어떤 소스들을 다 분석을 해봤을 때도 대칭 조건 뒤에 또 나와요. 기술 지문에서 또 나오거든요. 이거 또 나오는데 아무튼 대칭적인 지점들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조심하시고 문제풀이에서 이런 것들을 일단 기본으로 먼저 삼아서 해나가시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봐봐. 23번 문제를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봐봐. 그 보기 첫 번째 오라는 게 그거야. 기준금리가 4%로 유지되는 동안 자 다양한 어떤 이 변동 요인이 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를 봤더니 2, 3, 3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표 바로 밑에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걸 몇 프로로 유지하는 거예요? 2%로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경제학자 병을 봤더니 기준금리가 4%로 1.5포인트가 변하면 물가상승률은 어떻게 돼요? 1%가 변한다. 1.5%에, 그죠? 금리 1.5%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3%를 뭐 해야 됩니까? 다운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럼 첫 번째 단락에서 어떻게 돼요? 이자율이 상승해야 물가가 떨어진다 그랬죠. 선생님, 이자율하고 금리가 같은 건가요? 할 말 없어요. 그죠? 이건 어휘 수준이기 때문에 이건 어휘 수준이니까 할 말 없어요.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금리 할 때 리가 이자죠. 그러니까 금리 이자율.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사실 경제학이나 법학 제재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좀만 좀 돈을 벌고 좀 적금도 들어보고 하면 이자율하고 금리가 다른 이런 진짜 넌센스 같은 질문을 안 하실 텐데 아무튼 일단 그거는 그냥 어휘의 문제야. 그럼 극복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변화들 1.5% 올려야 되니까 시차가 1분기이기 때문에 2분기에 1%를 다운시키려면 1분기에 정책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일단 앞대가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선지가 다 1월 1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5.5% 인상. 그래서 일단 4번, 5번으로 압축이 돼야 되는 거죠. 맞아요? 와, 그럼 4, 5번에 좀 선지가 쏠려야 되는데 진짜 놀라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죠? 제가 지문 밑에다가 써놨어요.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아예 그 수식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1기분기이기 때문에 1.5% 올려야 떨어진다라는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다. 그죠? 근데 그럼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그러면 이제 유지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유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요거는 이제 지문 자체는 없고 그 보기의 첫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자, 3개 분기 동안 금리가 4%로 변화가 없었던 경우에 1분기와 2분기에서만 변화가 있었지 2, 3분기에는 변화가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없었던 거죠? 그러면 어때요? 2분기에 만약에 2% 다운이 된다면 3%에 다시 올라가겠어요? 그대로 유지가 되겠어요?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5번에서 뒷부분은 유지해야 된다로 가면 된다. 그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화살표에다가 제가 써놨죠? 한 번 바뀌면 유지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의 정책을 취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지 중에 2분기에 7.7%로 인상한다는 선지가 있었으면 상당히 매력적인 오답이었을 텐데 친절하게 그걸 써주지 않았는데 안 써줘도 어차피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요 정도는 극복할 수 있어야 돼. 3개 정도 변수를 활용하는 아주 복잡한 식도 아니고 그죠? 비례반길 관계 정도 한 번 정도 활용하는 이 정도의 이렇게 우수수 넘어가는 거는 좀 상당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알겠어요? 그리고 그 지문에다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두 번째 단락 정책 신뢰성에 대해서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에서 준칙주의, 재량주의를 써주고 나서 단락 간 이항 대립이기 때문에 절대 안 물어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24번 문항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25번 어휘 문제가 있고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34번에 어휘 문제가 있는데 여기 두 문제 중에 하나나 또 틀렸었던 친구들은 그 좀 반성을 하시고 어휘집은 표지 감상하라고 준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꼭 갖고 다니시면서 활용을 하셔야 된다. 알겠지? 그래요. 자, 그 다음 또 넘겨봅시다. 그 30에서 34. 자, 기술제재 보겠습니다. 오답률 1, 2, 3위 문항이, 오답률 3, 4, 5위 문항이 다 여기서 나오는데, 31, 32, 33이 차례차례로 사이좋게 3개가 다 나오는데, 봐봐. 일단 기술제재. 생소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문이 어렵다기보다는 생소해.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일단 이런 지문에서는 제 지문에다 써놨는데 생소한 개념의 확인과 정리, 개념에다 일단 별표 한번 쳐볼까요? 그죠? 중간중간 개념어들이 많이 나오거든. 뭐 도메인이니 프로토콜이니 DHCP 뭐 네임 서버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특히 네임 서버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문하시는 걸 들어보면 네임 서버가 정확히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를 깨우치는 그런 것보다도 그냥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정도. 그래서 개념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개념 나오면 이런 거 항상 3번 읽고 키워드 정리해야 된다 이런 소리 했었죠. 이것도 그 개별 단락에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개념 나오면 다 우리 앞에서 했던 이야기야. 3번 읽고 키워드를 반드시 뽑아놔야 된다. 그러니까 네임 서버가 뭐냐가 그 순간 두루뭉실 넘어가 버리면 마치 지문 전체의 네임 서버가 나올 때마다 그냥 푹푹 꺼지는 것처럼 이게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는 진짜 강조를 했고. 봐봐. 31번 별표 한번 쳐보세요. 이 문제는 제가 보자마자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정답률 50% 안팎 가겠구나. 왜냐면 기술제재인데 3점짜리로 이 정도 정보량을 만들 수 있는 과정 지문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학생들 초토화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풉니까? 그죠? 그래서 50% 정도 왔다 갔다 하겠구나 했는데 역시나 그랬더라고. 근데 그게 중요해요. 31번 문제 밑에다 제가 써봤는데 그러니까 31번을 틀렸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했느냐 말이에요. 지문을. 선생님 이거 제가 이 문장 10번 읽어봤는데도 무슨 말인지가 와닿지가 않아요. 깨우쳐지지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틀렸느냐. 아니면 그냥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뭔가 뒤죽박죽이 됐느냐. 정리를 못했느냐. 이 지점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 자, 그 31번 보기 옆에다 써놨습니다만 데이터, 정보 지문의 최고봉이 과정에 있어서입니다. 과정. 제일 어려워요. 학생들한테. 왜냐면 읽을 때는 그 단계는 그냥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문제가 물어보면 전체 과정을 다시 다 짚어봐야 되고 중간에 따라가다가 하나만 딱 삐끗하잖아. 그러면 다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소모가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마음이 급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걸 집에서 혼자 연습으로 풀 때랑 지금 이 시험장에서 풀 때는 완전 차원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지금 30번 정도면 일단 피로감도 좀 누적이 돼 있는 데다가 예? 막 뒤에 빨리 풀어야겠다 막 이 조급한 마음에서 이걸 풀다 보니까 이렇게 학생들이 어려워하셨던 것 같아. 근데 봐봐. 그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보기 옆에다 다 써놨어요. 그래서 과정이다. 일단 시간 잡아먹는다. 이게 당연한 거야. 시간 잡아먹고 그 다음 3개 이거 과정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리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단계별로 끊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옆에 그 지문에 보면 5번째 단락을 사선으로 이렇게 끊어놨죠. 사선을 끊어놓고 원칙적으로는 그 순서 1, 2, 3, 4, 5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이건 아예 보기에 맞춰서 제가 A, B, C, D 그래서 정리하실 때는 각 단계별 특징 이전 단계와의 차이 이런 것도 포커스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 단락, 다섯 번째 단락에서 첫 번째 단락은 이제 궁금하니까 네임 서버에 질의 패킷을 보내면 네임 서버가 여기에 대해서 응답 패킷을 보내주죠. 그래서 만약에 답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네임 서버의 IP를 알려주면 거기에 접속해서 똑같은 과정을 또 하죠. 질의 패킷과 응답 패킷을 보내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 그 31번에 그 1번하고 2번 선지 이거 조금 많이 고르셨는데 이게 과연 이해가 안 되냔 말이야. 이게 봐봐. 질의 패킷을 2번 보냈다? 그러면 이 네임 서버가 답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네임 서버에 말하자면 접속을 했다는 건데 그럼 1번 선지 질의 내용은 동일하겠죠. 똑같은 걸 2번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패킷을 받는 수신 측이 동일할 수가 없죠. 다른 네임 서버로 접속을 한다고 했으니까 2번 선지 같은 경우도 응답 패킷도 역시 2번 동작을 했다면 응답 내용은 다르겠죠. 다른 네임 서버에서 2개의 답이 오니까 그런데 패킷을 보낸 송신 측이 동일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 정도는 그냥 충분히 이거를 지문을 한 번에 머리에 놓고 푸는 건 힘들지만 정리만 딱 돼 있으면 차근차근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정리 지문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 시험장에서 이 정도로 나오게 되면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 그 전반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문으로 가보세요. 지문으로 가보시면 그 첫 번째 단락에 그 스푸핑 뭐 이런 걸 전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그 IP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IP를 구현할 때 두 번째 단락의 그 마지막 문장 이 주소를 중복 지정하거나 임의로 지정해서는 안 되고 공인 IP 주소를 받아야 한다. 그 옆에다가 제가 써놨죠. 과학기술에선 조건문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것도 독서론이나 그리트 할 때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어떨 때 이렇다. 이런 어떤 조건을 지켜야 된다. 포텐셜이라는 건 이런 개념인데 이럴 때 가장 극대화되더라. 전향력은 위도가 높아질수록 커지더라. 뭐 이런 어떤 조건들 항상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걸 또 32번에서 2번 문제 물어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공인 IP를 받는다와 별개로 주소가 중복 지정돼서는 안 된다는 거는 사설 IP에서도 역시 지켜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30번 답은 2번. 32번 위에다가 조건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조건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 지문에서 세 번째와 이제 네 번째 단락에서 유동 IP와 고정 IP를 계속 이제 비교 설명하는데 이항 드립이죠. 이것도 안 물어볼 수가 없죠. 이게 몇 번이에요? 30번? 그죠? 30번 위에다 이항 드립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다 나름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문항들이. 그죠? 그 다음 봐봐. 30번가 유동 IP와 고정 IP 차이가 무엇이냐. 33번 문제 위에다가는 문제점과 해결 제가 해설하는데 스푸핑이 하나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문제점과 해결이라는 걸 묻지 않을 수 없다. 절대로. 그래서 이걸 이제 묻는 문제를 낸 건데 33번이 어려웠던 거는 이제 그런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푸핑을 해결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아예 질의 패킷을 보낼 때 응답자에게 도달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응답 패킷이 올 때 누가 보낸 건지를 식별해서 공격자가 보낸 건 아예 받지 않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공격자를 찾아가서 아예 얘를 혼내주는 방법도 있겠죠. 그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문제가 요구한 건 뭐예요? 보기를 참고할 때야. 보기를 참고할 때.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보기를 참고할 때. 보기를 참고할 때. 그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 그럼 도대체 뭘 참고하는 거지?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뭘 참고하는 거예요? 호스트 파일에서. 그죠? 그 포인트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전 그러면 33번에서 그 마지막 문장에 주목해도 좋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 호스트 파일을 먼저 점검하는데 마지막 문장에서는 그래서 이 도메인 네임의 IP 주소를 찾으면 바로 접속하고 못 찾으면 네임 서버에 질의 패킷을 보낸다. 그러면 아예 호스트 파일에서 찾게 해준다면 질의 패킷을 보낼 일이 없으니까 공격자에게도 아예 도달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보기가 원하는 해결책은 호스트 파일에서 끝내버리자라는 어떤 취지를 말하고 있어서 그래서 33번의 답이 5번이 되는 거죠. 4번 같은 거 오답 선지 좀 나왔는데 이거는 몰라 기술적으로 이런 방향들을 개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기가 요구했던 해결책이 아니다. 보기가 요구했던 해결책이 아니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33번의 보기에서도 이 마지막 문장을 또 뭐예요? 찾으면 못 찾으면 이렇게 써주지 않았어요?
그럼 정 힘들면 그냥 이 부분에만 어떻게 좀 주목을 해서 일단 생각을 좀 풀어나가도 조금 여러분들 생각을 명확하게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여기다가 또 하필 이렇게 친절한 서술을 했을까? 응? 그렇게 쓸 수도 있잖아. 기록하는 경우, 기록하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찾으면 못 찾으면 이 어떤 강조점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서술들은 꼭 항상 좀 주목하면 좋겠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 계속 나올 때마다 더 그 내용들을 추가해 나갈 텐데, 아무튼 이 독서는 기본적으로 중심 구조와 세부 구조, 특히 이 세부 구조가 갖는 중요성. 필요한 내용을 어떻게 빨리 정리하고 보기 좋게 정리하고 그걸 시험장에 찾을 수 있겠느냐. 예전에 중심 구조로 쓰던 것들이 개별 단락으로 세세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점. 요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개별 단락에서 중심 구조의 미니어처 형태. 특정적인 정보들 이런 것들 잘 봐두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에서 공부를 하면 좋겠고, 그다음 문학 보세요. 문학은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아마 그랬을 거야. 이제 데이터 상으로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문학이 다 쉬웠어요. 한두 문항 정도는 시간 꽤 잡아먹지 않았어요? 응? 그래, 잡아. 아무튼 그래. 자, 문학에서 일단 첫 번째 EBS의 중요성. 작품을 바꾸지 않고 내기 때문에 EBS에서 또 주요 작품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는가,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한 파트였다. 그죠? 이번 시험에서도 여러분들 지금 보게 되면 12, 13쪽 딱 펼쳤을 때 어땠어요? 김상훈이 딱 떠오르지 않았어요? 응? 제가 EBS를 부탁해 하면서 그 적성의전은 너무 중요하고 올해 6월골 수능 중에 한 번은 나올 것 같다. 낸다면 수능보다는 6월골. 그래서 제가 고전수는 줄거리 세세하게 요월하면서 요월 막 예시로 이야기해 주지 않았었어요? 그죠? 뭔가 강요하는 분위기 좋지 않은데. 수능 완성 안 해줄 거야. 자, 설마 막 이런 분위기네. 자, 그래서 그 현대소설. 아니, 내가 진짜 그렇게 이야기 다 했었잖아. 39, 41에서 이호철의 큰 산 같은 경우도 나상하고 간격이 한 7, 8년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어렵지는 않지만 충분히 낼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이것도. 그죠? 그 현대소설은 지속적으로 계속 강조했던 게 주제, 그 다음 주제가 정해지고 나면 그 관련된 포인트가 거의 정직하게 문항화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큰 산 설명하면서 지금 41번 보기 이 내용을 거의 그대로 설명했는데 우리 자료 딱 큰 산 마지막에 이거 있었는데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고무신짝 갖고 미신 이야기하는 이런 작품을 왜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되느냐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그 산업화라는 거를 분명히 이야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막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최근에 어디가 구술했느니 말았느니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 그 어떤 그 변화해가는 과도기적인 배경 이런 게 문항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 이때 그대로. 그건 아직 인강 올리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도청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학생 중에 혹시 평가원이 보낸 막 그래서 이런 거 중요한 거라 깨닫고를 막 출제하고 막 이런 건가. 농담이고. 아무튼 나왔어요. 고전시가 첫 번째 오름과도 제가 그 고전시가에서 10개도 안 찍어줬어요. A로 찍어준 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A뿔은 아니다. 왜냐면 교과서 외작품이기 때문에 A뿔은 아니지만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에 해석 정도는 좀 정확히 읽어두는 게 맞지 않냐 했는데 또 역시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래요. 이거 그 평가원이니까 가능한 거야. 얘들이 아무거나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그 EBS의 중요성, 주요 작품. 사실 보면 막 그쵸. 이게 안목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웃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너무 막 자뻑으로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놀랍지 않았어요? 진짜? 제가 그 이야기까지 했잖아. 이론 복합으로 내면 사실 내가 다 맞춘다는 보장을 못한다. 왜냐면 작품의 중요도보다는 그 이론에 맞춘 출제를 하기 때문에 내가 장담하기 힘든데 단독 작품으로 출제한다면 중요 작품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중요도를.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9월 수능에서도 아마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주요 작품에 대한 학습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세트도 이 경향이 아주 두드러졌는데 문제 풀 때 우리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팩트와 미닝. 응? 팩트와 미닝. 이 관계.
아마 여러분들 제가 좀 주요 문항 옆에다 써놓은 거 보면 다 이거 들어가실 거예요. 팩츄얼 미닝, 그죠? 이 글자 자체에서 사실관계를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된다. 글자 자체에서 사실관계를 가장 먼저 파악하시고, 가장 먼저 파악하시고, 이걸 끝내고 난 다음에 의미 해석에 들어가는 것이다. 근데 학생들은 항상 문학에서 어디에 신경이 팔린다고 그랬어요? 이거, 의미. 여기에 신경이 팔려. 그러다가 사실관계를 놓쳐. 그래서 쉬운 문제를 혼자 어렵게 만들어. 그 문학은 어려워요, 막 이런다. 여러분들 그 44번 한번 볼까? 44번? 제일 많이 틀렸던 문제죠. 44번. 봐봐. 틀렸다면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그 2번 선지가 그 문답 형식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문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묻고 답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혹시? 문답 묻고 그래 답해야 됩니다. 묻고 답해야 돼요. 근데 그 사수에서는 묻기만 하지 답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안 돼. 일단 그거 하나 개념어가 하나 문제가 됐을 것 같고. 근데 문답이 아리까리했다 하더라도 2번 선지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어요? 화자로 내세운 지합이라는 말이 있거든. 그지? 그러면 사수를 누가 말하고 있어야 돼요? 지합이가 말하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사수 보면 뭐라고 시작해요? 지합이 바깔로 갔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이 무슨 지합은 찐따인가?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유체 이딴 화법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보기가 사실 큰 의미가 없고 그냥 2번 선지 자체가 내용일치로 끝나버리는 거야. 이거 화자로 내세운 지합이라는 이 부분이 내용일치로. 야, 이걸 나 이렇게 들은 거 뭐 진짜 놀래. 근데 제가 그랬잖아. 계속 너희들 틀리는 문학 문제 유형 딱 두 가지다. 응? 그 중에 하나가 이거다. 응? 근데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 내가 뭐 여러분들이 머리로 심정적으로 이걸 이해하고 있어도 또 시험장에 들어가면 보기가 주는 위압감. 응? 아, 뭔가 보기가 심할 것 같아요. 그니? 보기를 고려하는 게 맞아요. 절대 보기 고려하지 말라는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보기를 고려하고 또 3점이 주는 위압감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생각이 다 여기에만 쏠리는 거야. 여기에만. 미닝 해석만 쏠리는 건데 문제는 정말 어처구니없게 여기서 나중에 여기서 화자인 지압 여기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1단계, 2단계로 끊어서 반드시 정확하게 이걸 해야 된다. 1단계, 2단계로 끊어서. 이게 틀릴 문제냔 말이야. 이게 틀릴 문제냐고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그랬잖아. 그럼 김상훈 네가 그냥 네 입맛에 맞는 몇 개 보여주고 막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한 재작년부터 엄청 이 경향이 심해졌다.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소송이 워낙 격렬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세기질이 소송 졌어요. 그죠? 대법원까지 1년 끝내서 져가지고 그 학생들 다 별도로 다 구제해주고 1인당 그 정신적 위자료 다 보상해줬습니다. 그쵸? 멀쩡하게 정시에서 3점이면 어마어마한 점수인데 이거를 내 인생 꼬여버리게 한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점수 낮춰서 그냥 다른 대학 간 친구들도 막 있을 텐데.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됐을 때는 영어랑 그 생퉁가에서 아무튼 그 논란이 딱 되자마자 한 이틀인가 3일 만에 평가 원장이 딱 나와가지고 다 우리 실수를 인정한다. 더 이상 따지지 말아주라. 앞으로 잘할게. 그게 왜냐면 2년 연속 만약에 그 또 소송했다가 져버리면 평가원 없애버리자는 소리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냥 빨리 진압을 한 거지. 그냥 미안하다. 우리가 인정해줄 테니까 또 제발 기분 나빠도 좀 참아라. 막 이러면서 넘어간 거야. 그 이후로 문제들이 이 경향이 아주 심해졌다니까. 그 이후로 이 경향이 아주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건드리는 척 하면서도 뭔가 나중에 왜 의미는 위험하잖아. 조금만 어떤 빈틈이 있으면 이게 소송 간단 말이야. 무조건 대법원까지 가보자고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뭔가 이 팩트와 관련된 거를 조그맣게라도 선지 하나 깔아둬요. 그래야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되더라도 야 이건 아니지 않아? 그러니까 이 보기가 요구했던 이런 내용과 별개로 이런 것들이 답의 근거로 삼을 수가 있는 거니까.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진짜 잘해야죠. 봐봐. 앞에 그 40번 문제도 보세요. 40번 문제도 보게 되면 그 2번 선지가 답인데 4번 선지 또 의외로 많이 썼거든? 근데 이거 뭔가 또 말이 그럴듯해. 그지? 미심한 느낌? 뭔가 막 그 EBS 지문 같은 거 보면 아내랑 또 막 그 남편이 뭔가 또 의견 차이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왠지 그럴 것 같으나 지문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나에 대해서 미심한 느낌을 갖는 게 아니고 그 고문신을 그냥 대충 버리고 온 것에 대해서 뭔가 찝찝한 느낌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뭐 이런 거라든가. 다시 또 가봐. 앞에 28번 봐봐. 와, 이거 또, 그래서 현대시가 어려워요. 작품은 아주 쉬운데,
28번에 5번 선지. 와, 진짜 저거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또 틀렸고 학생 여러분들 또 질문도 엄청 많이 하셨는데 봐봐. 28번에서 봐봐. 5번 선지.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정적과 동적인 상태가 충돌한다. 그러면 뭔가 말이 그럴듯하거든. 말줄임표니까, 그지? 그런데 일단 이것도 생각을 풀어나갈 때 어떻게 풀어나가셔야 돼요? 이게 맞으려면 일단 뭐가 나와야 돼요? 정적인 거랑 동적인 게 일단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나와야 충돌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작품으로 가보세요. 9쪽의 오른쪽 위에 나오잖아. 사푸시 춤을 추라 여미를 숙이고 이렇게 돼 있거든. 그 앞부분은 정적이야, 동적이야? 여러분 숙이고 밑줄 쳐봐. 춤을 추라는 다 동적으로 생각하는데 숙이고는 동적 맞아요, 틀려요? 와, 선생님 이거 정적 아닌가요? 이런 친구들 꽤 있을 거예요. 근데 봐봐. 숙이고가 여러분들 왜 정적이에요? 숙인다는 건 하나의 모션이잖아, 모션. 모션. 이게 어떻게 정적이에요? 그럼 달린다도 정적이네. 달린다. 달린다. 정적이네. 어? 제가 그 문학에서 그 몇 가지 좋아하는 표현들이 있잖아. In my heart. 뭐 이거. 최근에는 많이 안 썼는데. literally. 모든 해석의 출발은 뭐예요? 글자 그대로 출발해야 돼요. 어떻게 숙이고를 정적으로 봐요? 숙이고는 동작이잖아. 동작. 이거를. 그럼 말줄임표 뒤에 나오는 것도 보니까 어때요? 나는 골라버리니 뭐 왼손을 흔들지어다. 그죠? 손 흔들고 있네. 정적인 이미지가 안 나와요. 지금 여기서 아예. 정적인 이미지가 뭘 충돌을 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응? 맞아요, 여러분들? 사실관계에서 끝내야 된다니까? 그 26번도 봐봐. 이것도 뭔가 선지가 그럴듯한데 봐봐. 1번 선지가 뭔가 말이 거창해. 뭔가 말이 거창하거든? 근데 여기 다 줄 필요 없어. 항상 우리 F의 핵심은 literally. 그래서 글자 수준에서 어떻게 만날 것이. 이거 보세요. 26번의 1번 선지도 뭔가 매우 정말 심오해 보이지만 그대로 해보면 되지. 기억에서 자연적 시간이 끊어보시고 작가의 의식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럼 자연적 시간은 밤이고 그럼 이게 작가의 의식이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거야? 두견이 소리처럼이라고 해서 비유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작가의 의식에 의해서 문학적으로 재구성된 거겠죠. 뭘 더 어렵게 생각하냐 말이야. 뭘 도대체 더 어렵게. 그러니까 밤은 밤인데 김상훈의 댄디함이 깊어가는 밤이다. 뭐 이런 거잖아. 그럼 김상훈에 의해서 재구성된 어떤 그런 밤 아닌가요? 그죠? 알았어요. 빨리 끝낼게요. 자, 봐봐. 그래서 요거 글자 차원에서 일단 literally하게 작품이든 선지든지 간에 일단 이렇게 읽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해석의 기본이다. 최근 문제는 이쪽으로 안 간다니까. 이쪽으로 안 가고 있어요. 가더라도 어쨌거나 이걸 먼저 거쳐야 돼. 이걸 먼저 거치고 넘어가야 돼. 거치고 넘어가야 돼. 알겠어요? 그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된다. 괜히 쉬운 문제를 혼자서 어렵게 만들어 놓고 문학은 어려워요. 막 이거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초반에 이제 이야기했습니다만 각 파트별로 꽤 의미 있게 문항들을 잘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만만하게 어떤 출시한 게 없고 개별 어떤 요소마다 적절하게 좀 변별력을 갖겠다라는 그 의지를 확실히 보여줬던. 그래서 이런 시험들에서 우리가 남겨야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지문을 어떻게 쓰고 어떤 문항을 출제를 하고 있고 학생들은 어떤 부분에서 취약점을 보였는가.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그래서 공부를 잘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꼭 가지고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합시다.